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에서 굉장히 빠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계속 가계부채를 정말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실제 또 가계부채가 또 증가세가 둔화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내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실 3.5%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2023년 1월이었어요. 그때 3.5%가 올렸는데 이게 이제는 10월에 와서 이제 2024년 10월에서 3.25%로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이걸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게 지금 2000년대부터 보시면 사실은 기준금리가 한때는 막 5%대를 넘을 때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막 높았다가 미국에서 뭐 닷컴 버블 꺼지고 뭐 이러면서 한번 좀 낮췄다가 다시 또 좀 올렸다가 다시 또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니까 또 급하게 금리를 낮춰서 한 2% 수준까지 낮췄다가 그러다 다시 또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이거 3% 초반으로 올렸다가 다시 또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좀 계속 내리는 와중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0.5%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거 너무 심하네 해가지고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당시 올렸던 배경이 당시에 뭐 물가도 서서히 막 올라가기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또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사실 빨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8월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반년 이상 빠르게 사실은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5% 수준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5%까지 유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이제 한국도 좀 따라 낮췄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이렇게 좀 광폭으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늦게 그리고 또 약간 소폭으로 이렇게 낮췄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좀 늦게 낮추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한국은행이 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번에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를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낮췄냐?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게 한국은행은 이게 관심이에요. 한국은행은 항상 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 가계부채와 같은 이런 어떤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외환시장의 흐름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그게 다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금리를 낮췄다 이런 건데요. 실제 이게 한국은행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이 한국은행법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 보면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첫 번째고 2항에 보면 1조 2항에 보면 금융 안정을 한다.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 두 가지를 항상 한국은행은 두 개의 목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이제 고용 안정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고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두 가지 이 소위 물가와 금융 안정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안정이 그 첫 번째 목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두 번, 세 번은 이게 바로 금융 안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국내 금융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외환시장, 그 국제적인 금융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보시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보시면 이 그 2012년 7월 같은 경우에 이게 한때는 6.3%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서 최근 9월에 보면 이게 1.6%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원 물가, 소위 얘기하는 뭐 우리 그 에너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식품 관련된 그러한 물가는 좀 제외해놨을
올랐을 때 우리가 보통 근원 물가 또는 코어 CPI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한 2.0%까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목표가 2.0% 정도거든요. 전년 대비 한 2% 정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이것 내내 그 통화정책 정책 방향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발표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특별히 낮아진 이유가 이 석유류, 이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에서 굉장히 빠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체감 물가 많이 올랐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값도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기의 어떤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실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통계청에서 계산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이 주거비 비율이 우리나라는 9%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32%나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반영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수준이 아니라 3% 수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만 오른 거 아니냐? 서울 수도권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GDP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게 실제 굉장히 많은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 주거비 비율이 9%, 10%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돼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또 그리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이런 건데요. 최근에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한때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간의 전쟁도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 특히 이제 중동에서의 이런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더 이게 치열화되고 이게 중동 전쟁으로 전반적인 전쟁으로 확산되게 되면 이게 예전에 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원유 파동처럼 그러한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깐 원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CPI가 떨어진 것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주택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물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가 잡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정말 강화됐느냐 하는 거. 두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말 둔화되었냐 이런 건데 하나하나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그동안 계속 정부가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2023년 들어와가지고부터 여러 가지 주택 관련 그런 규제도 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하는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 소득 대비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보통 DSR 한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특례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무려 40조 원을 풀고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또 한 27조 원 풀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특례 자금을 계속 소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가계부채 계속 늘어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GDP 대비 우리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위스나 아니면 호주나 캐나다가 좀 낮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소위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한 150% 이렇게 수준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수준인데 우리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스트레스 DSR을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그것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늦췄는데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 대출 강화도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행더러 금리 좀 낮춰달라 해서 정부가 이렇게 제스처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1월 27일부터 이제 소위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실 한 3조 정도의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대출 규제 다시 또 완화해가지고 또 다시 또 가계부채는 높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값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저는 사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정부가 계속 가계부채를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정말 저는 걱정인데요. 실제 또 가계부채가 또 증가세가 둔화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9월달 보면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이 한 6조 2천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 정도면 지난해 9월에도 한 6조 1천억 정도 했는데 그때 수준이라는 거고요. 22년 9월 수준, 그때는 집값이 좀 떨어질 때였거든요. 그때 지금 1조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계속 정부가 지금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이게 계속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약간 8월보다는 떨어졌지만 이게 정말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말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이거나 아니면 금통위원이라면 저는 아마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반대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걱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은 어떠냐는 건데요. 환율 문제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이제 보는 건데요. 환율을 보시면 이 환율이 지금 이거 보세요. 계속 이게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한때는 이게 1,100원대, 1,200원대 밑에 있었어요. 1,200원대 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한때는 1,400원대까지 막 근처까지 막 갔다가 1,400원대 이상으로 갔다가 이게 최근에 떨어져 가서 한 1,300원대 한 중반 정도 이렇게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게 보면 달러 대비 한 15% 정도 상승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5%였고 우리는 3.5%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역전되어 있는데 역전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원화 가치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보는 거고 특히 여기 이제 제가 네모 상자를 했는데 여기가 지난 5년, 3년 동안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그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지금 한 15% 하락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한 12% 이렇게 상승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이 정도로 그나마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 4,7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4,200억 달러로 그러니까 500억 달러만큼 사실은 시중에 달러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나마 이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그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사실 발표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연 이게 정말 둔화 계속 될 거냐, 이걸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지금 뭐 KDI 그러니까 우리 한국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한번 낮추긴 낮추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낮추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적어도 올해는 못 낮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막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씩 이렇게 내릴 상황이 아니고 또 기준금리가 예전에 0.5%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정말 아주 적다. 이렇게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또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금통위원 6명 중에 이제 본인을 제외한 6명 중에 1명만 3개월 뒤에 기준금리를 3.25로 낮췄는데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두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가 되는 거죠. 이제 10월이니까 기준금리를 현 상태 3.25%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금융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들여다보자. 또 더군다나 불확실성한 게 있지 않느냐. 미국 대선 결과라든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고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해서 다시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총재는 이거 빚내서 집 사는 거,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갭 투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정말 앞으로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꼭 고려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해서 경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한 70% 이상,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하는데 한 70%가 다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인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후진 시장이고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시장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DSR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 지금 특례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정책 대출 이거 다 그 제외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전세 대출도 다 지금 이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DSR 여기에 지금 규제에 전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다 지금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 지금 0.25%포인트 낮췄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뭐 엄청나게 또 다시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영끌해서 아니면 갭 투자해서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차제해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